그 홍범도 장군, 유해, 그렇죠. 봉안.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78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근데 어디서 돌아오셨냐면 그 카자흐스탄에서 왔거든요. 카자흐스탄.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니 왜 독립군의 대장군이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다른 곳도 아니라 카자흐스탄에서 넘어왔나? 좀 생뚱맞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카자흐스탄이 하면 굉장히 멀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중앙아시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네,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홍범도 장군이 어떤 분이셨냐면 일단 1868년도에 평양 인근에서 태어났어요. 이것 때문에 그 유해가 북한으로 가야 된다, 뭐 우리나라로 가야 된다, 약간 그 논란이 있었고 남북 간에 신경전이 한 20년 동안 있었는데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구한 말이죠.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이 산후 그 조리를 잘 못하셔서 일찍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일단 젖동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는 머슴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혼자 어떻게 젖동량을 해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홍범도 어린 홍범도를 키우다가 병에 걸려 9살에 돌아갔어요. 아버지도. 아유. 그래서 9살에 홍범도 장군이 이제 그 고아가 되는데 머슴이 아들이면 머슴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집 저 집 뭐 전전하면서 고아로 커요 어렵게. 근데 그렇게 어렵게 크신 분이 어쩜 그렇게 키가 커요? 거기가 키가 2m라고 하시죠. 키가 2m? 190이 넘으셔. 와. 뭐 먹는다고 많이 크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간 이 머슴으로 이제 어렵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유일한 그 탈출구가 뭐였냐? 군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에 입대를 하는데 상사가 그러니까 그때 군이라고 하면 대한제국 이전이니까 이제 구한말 조선군이죠. 아 조선군에. 네. 별의별 삥땅을 다 치는 거예요. 월급을 안 줘. 그래가지고 이 홍범도 장군이 굉장히 이제 욱하는 성질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비리를 보고 못 참을 거잖아요. 못 참잖아요. 그래서 자기 월급을 삥땅 친 그 상사를 패고 탈령을 해. 와, 키 190이니까 뭐 그냥 꿀밤만 때려도 다 나가 떨어지지. 뻑 때렸어요. 그리고 탈영합니다. 탈영을 해요. 근데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백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도망가다 탈영배이니까 하다가 금강산에 들어가요. 금강산에 들어가서 이제 신계사라는 절에 들어가가지고 네? 스님이 돼요. 스님이 돼요? 그 지담 스님이라는 스님한테 수계를 받아요. 스님이 돼요. 근데 이제 머슴 출신이다 보니까 글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담 스님 밑에서 이제 그 불경을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글도 배우고 얼마나 그 전에 공부를 안 했으면 이순신 장군이라는 거 처음 알았대 그때요. 그리고 사명대사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홍범도 장군 인생에서 큰 인연을 만납니다. 비군이었던 여승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절에서. 인생 아주 화려하십니다. 이건 정말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파괴를 하는 거지, 파괴를. 파괴하고 이제 절을 나와가지고 그래. 지금까지 내가 막 살았지만 이제 가족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자. 그래서 황해도에 있는 제지 공장에 취직을 하는데 이 악덕 사장이 한 7개월 동안 일했대 거기 제지 공장에서. 그러니까 7개월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거기 또 안 줬어? 안 주고 뭐라고 했느냐면 그 두 부부 보고 너희들이 7개월 동안 공밥 먹고 공짜로 잤으니까 오늘 돈 내놔라. 그럼 못 참지 우리 홍범도 장군님은. 또 패요. 또 패. 성격이 좀 욱하는 성질이 있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산속으로 숨어드는데 도저히 난 그 밖에 나가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랑 같이 총 쏘면서 여기서 이제 사냥하면서 살자. 사냥꾼처럼. 근데 총을 잡고 쏴보니까 원샷 원킬인 거예요. 총을 잘 쏴. 총을 잘 쏴. 타고난 포수였어. 타고난 포수. 이게 내가 갈 길이다. 그래서 정말 총 잘 쓰는 그 스나이퍼들 모아갖고 이제 우리 사냥하면서 살자. 이렇게 된 거야. 네. 근데 그때 결정적인 일이 발생을 해요.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이 터지는 거지. 중요한 연도인 게 뭐냐면 우리는 1894가 이제 동학 농민 혁명이 일어난 해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넘어가 버려요 이게요. 농민들이 나 못 살겠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조정에서는 고종과 이제 민비 이제 명성황후는 쌀을 풀어라. 배가 고픈 우리 백성들에게 뭐 식량을 나눠줘라. 이래야 되는데 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일단 청나라에 먼저 파병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외세를 끌어들여. 진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거 누가 끌어들였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매천야록이라는 책을 보면 민비 명성황후가 요청을 했대요. 우리 민씨 가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청나라 청군을 요청을 해라. 근데 그 당시 어떤 조약이 있었냐면 청나라 군대가 조선 땅에 오면 똑같은 수의 일본군도 조선에 들어오는 조약이 체결된 상태였거든요. 우리나라를 중간에 두고 지들이 왜? 지들끼리 건 거야 그게요. 그거 가만히 있었어? 우리나라 힘이 없는데.
그래서 일본군과 청나라군이 동시에 주둔을 해요. 아 실제로. 한양에. 이제 이제 그 동학 농민군이 열받네. 일단 외세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외세가 들어오니까 야 아무리 우리가 배가 고파도 우리 때문에 외세가 이 나라에 들어온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물러서자. 해서 물러서요. 동학 농민군이. 오. 그러면 명분이 없어졌잖아요. 청나라와 일본이 집에 가야 돼요. 아 진압할 이제 대상이 없으니까. 없었으니까. 근데 청나라군은 간다 그래요. 근데 그래. 일본은 못 간다 그랬어. 아씨. 욕 좀 해요. 욕. 아이씨.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땐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청나라를 물리치고 조선을 먹어버리자. 아 그런 생각으로 왔어 올 때부터. 이제 진압 대상인 동학 농민군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군은 뭐라고 하냐면 경복궁에 쳐들어가요. 쳐들어가가지고 고종을 협박을 해 대포가지고 오늘부로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독립국이란 걸 서명해라 고종. 청나라로부터 독립국. 왜냐하면 약간 그 속국 제국의 이미지였지 않습니까? 아. 오늘부터 독립국이라고 서명하라고. 서명하는 순간 그러면 우리가 먹겠다 이거예요. 그 얘기까지 했어? 서명하는 순간 그러면 우리가 먹는다. 알고 있어서 고종들 아 그건 다 알고. 거부를 해요. 고종 당연히 거부하겠죠. 그러니까 일본군이 뭐 하냐면 남산에 대포대를 놓고 경복궁은 겨냥을 해요. 빨리 사인하라고. 청나라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안 한다 계기니까 실제로 대포를 발사해 뻥. 그러니까 결국은 억지로 사인을 하는데 딱 항복 문서 이제부터 조선은 독립국이다. 이걸 받자마자 일본 애들이 뭐 하냐면 요시 이젠 전쟁이다. 청일. 청일 전쟁을 일으키는데 1894년에 많은 분들이 청일 전쟁을 그 청나라와 일본에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땅에서 지그들끼리 벌인 전쟁이에요. 아, 이 자식들 그 자꾸 왜 우리한테 와고 그래? 우리 땅에서 벌인 전쟁이라니까. 아. 지금 풍도 앞바다라고 안산시 있지 않습니까? 네. 안산시 앞바다에 있는 풍도란 섬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정박돼 있는 청나라 전함을 일본군이 선빵 날리면서 청일 전쟁이 시작됐어요. 아 그래요. 오. 이걸 그래서? 보고 있던 수석의 홍범도 장군이 그 상황을 다 지켜보셨군요. 다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1894년 1년 후에 1895년에 이제 민비가 시해돼요. 일본군에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호랑이라든지 무슨 뭐 늑대나 멧돼지를 잡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총을 잡은 김에 이 총뿌리를 저 일본 놈들에게 겨누자. 아 뭔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런 DNA가 있습니다. 우리 홍범도 장군님. 그러니까. 예. 그런 가운데 1905년도에 그 이완용 등등등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어버리는 을사늑약을 체결해요. 아 을사늑약. 우리는 을사조약으로 배웠는데. 을사조약이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기 때문에 늑약이라고 해야 늑약. 돼요.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을사늑약이 체결된 무렵에 게릴라전을 벌이는 걸 홍범도 장군이 숲속에서 저 일본군이다 쏴라 팡 일본군이다 팡 와. 팡 아 좋아. 라디오 드라마 팡팡 스미마세 아직 안 죽었다는 팡 이따이란 말은 어떻게 알아요? 이따 비용 있잖아. 아 그렇구나. 일본군 귀에 들어간 거예요. 산속에서 홍범도란 애가 이런 놈이 있다. 게릴라전으로 우리 일본군들을 지금 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걸 잡아라 했는데 안 잡히죠 당연히. 그때 별명이 나르는 포수였어요. 2m 거구가 와. 총 들고 다니면서 원샷 원킬이요. 와, 빵. 진짜 영화 같은 캐릭터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일본군 그 당시 이제 그 수뇌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진짜 치사한 결정을 내려. 인질급. 누구를? 스님이랑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네. 미군이랑. 와이프를 잡아와요. 잡아온 다음에 편지를 쓰게 해요. 홍범도 장군한테 보내는 착편지. 여보 지금이라도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일왕폐하에 은총을 받고 우리가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다고 일본군 측에서 약속했습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걸 딱 일본군이 그 와이프 보고 사인하라 데스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 부인께서 해야지 사모님이 뭐. 네? 해야지. 아니요. 아니야? 인간이 어떻게 쥐새끼들이랑 같이 어울리냐? 나는 차라리 죽겠다. 우리 홍범도 장군한테 내가 편지 못 보낸다. 그랬더니 기록에 따르면 여러 가지 고문을 했는데 남아있는 자료가 뭐냐면 손톱 사이에 이 화약을 집어넣어요. 그 터트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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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불씨를.
고문 중에서 제일 심한 고문이 뭔 줄 알아? 이거. 예전에 그 종로경찰서에서 우리 독립투사들 고문할 때 제일 먼저 이거거든. 왜냐면 10개잖아요, 이게. 손톱 깎다가 조금 길게 잘라도 아우 너무 아프잖아. 요게 하나 딱 나가죠. 9개가 남은 게 보이는 거야. 둘, 셋 할 땐 다 불어요. 끝까지 안 불어요. 10개를 홍범 장군 사모님께서. 그래가지고 막판에 뭐 하냐면 나는 깨끗하게 죽겠다 하고 혀를 깨물어. 아유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근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돌아가진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벙어리로 사시다가 너무 고문 후유증이 심해가지고 일찍 돌아가세요. 사모님이. 일본 놈들이 말이야 더 잔인한 게 뭐냐면 그 홍범 장군의 큰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을 또 보내요. 홍범 장군이 있는 산채에 가가지고 네 아버지 끌고 오라고. 그래서 홍범 장군 그 큰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 산채 가요. 들어갔어. 아들이 들어갑니다. 아버님, 아들아 왔냐? 왜 왔냐? 아버님, 항복하시죠. 그랬더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지금 어머니가 저렇게 돌아가신 걸 못 봤냐? 너는 내 손으로 처단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탕 총을 쏴 아들한테. 아들을? 근데 밖에서 다 보고 있는 거지 부하들이. 야 지금 아들이 들어갔는데 어떡하냐? 총소리까지 났잖아요. 탕! 문 열고 들어가. 장군님 그건 안 됩니다. 아드님입니다. 그랬더니 귀끝만 스쳐 지나간 거예요. 걔요. 아 일부러. 홍범도 장군이 500m 바깥에서도 이 원샷 원킬이에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아들한테 쐈는데 귀가 지나갔다. 이거는 손이 약간 떨렸다는 거예요, 이게. 일부러 그러셨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밖에 우리 이제 병사들한테 뭐 이렇게 또 보여줄 건 또 있고. 그래서 홍범 장군이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너도 그럼 여기 온 김에 산채에 남아서 나와 같이 총을 잡고 싸우자. 그래서 싸워요. 싸우다가 아들도 전사를 해요. 아유. 둘째 아들도 죽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905년도에 이완용 등등등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 팔아먹어. 이때 홍범 장군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선 땅에서 우리가 있는 것보다 조선 바깥으로 나가서 간도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펼치자 해서 국경을 넘습니다. 압록강을. 근데 간도한데 간도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간도? 간도.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항상 안 나. 많이 들었거든 이거. 무슨 뜻이 그냥 지명 말고 무슨 뜻이 또 있어요? 여기가 원래 만주라고 불리는 곳이잖아요. 간도가. 네. 청나라가 만주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건국이 된 성지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한족과 그 중국인들, 조선인들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여기를요. 성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중간 간자의 섬도자거든요. 네. 중간에 끼인 섬 같은 지역이다 해서 간도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선인들이 이제 먹고 살기 흔들리기 때문에 슬슬 압록강을 건너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1905년도에 이 을사늑약이 체결되자마자 모든 대부분 독립군들이 다 간도로 넘어가요.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펼치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약간 민감한 얘기인데 조선족이라고 하면 안 돼 솔직히. 그러니까 조선족이라고 하면 중국 전략에 넘어가는 거라니까요. 그 뭐라고 불러야 돼? 중국 동포. 중국 동포. 중국 애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조선족이란 민족이 있다고 보니까 대한민국도 조선족이 나라라고 저들이 퉁쳐버리는 중국 시각에서 보면 조선족이다 이거죠. 김연아도 조선족이라고 하잖아요. 중국 동포. 중국 동포. 그 당시에 많은 독립투사들이 넘어가는데 간도 만주 지역으로 그 여기서 가끔씩 그 무하마드 깐수 교수 얘기한다며. 한 두 번 정도 얘기 나왔었어요. 무하마드 깐수 교수님 아버지도 그때 이제 독립운동한다고 간도로 넘어갔고 이회영 선생이라고 계시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신 분. 나라가 망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돈 갖고 있으면 뭐하냐?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간도로 가서 독립운동을 펼쳐요. 지금 시세로 한 600억을 들고 가가지고 그 이회영 선생이 이제 신흥 무관학교라는 학교를 만드는데 이종걸 의원 있잖아요. 네. 이종걸 의원은 까방권 한 100개 주셔야 된다니까요. 왜? 이회영 선생의 손자잖아요. 손자야? 네. 와 대단하네. 자 간도에 들어갔어요. 간도로 가십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이다. 네, 3.1 운동. 일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씨를 말려버려야 되겠다. 분명히 보니까 이 지금 독립운동의 근거지는 만주, 간도, 저기 아니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연해주 이쪽 지방인 것 같아요. 거기서 건너오는 것이다. 토벌을 하러
가자 음. 해서 대규모 토벌대를 보내요. 아 일본이 3.1운동 직후에 1920년도에 아. 토벌대가 어디로 가냐면 두만강가에 있는 봉오동이라는 데로 보내요. 아 이제 봉오동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여기서 나오죠. 아 봉오동이 우리나라 동네 이름이 아니었군요. 구로구 봉오동인 줄 알았어. 자 중국의 봉오동. 중국에 있는 봉오동 쪽으로 독립군들을 토벌하러 일본군이 올라가요. 네.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 홍범도 장군이 금강산에 있는 절에서 여러 가지 공부하거든요. 사명대사의 전법, 이순신 장군의 전법 그래가지고 천문과 지리를 이용해 가지고 10대 1의 병력으로 일본군은 아작을 내버리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봉오동 전투예요. 아.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똑같은 해 1920년도에 조금 더 내려가면 청산리라고 있거든요. 아 청산리. 청산리에서 이제 김좌진 장군과 함께 이제 세트로 거기선 뭐 일본군을 거의 전면시켜 버리죠. 여기서 같이 하세요? 김자진 장군이랑? 그때 청산리 전투에서 같이 싸워요. 본인이 일본군이라면 어떡할 거야? 뚜껑 완전히 열리죠. 가만 안 두지.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간도와 만주에 있는 조선인들을 다 전면시켜라. 씨를 말려라. 해서 일본 관동군들을 다 거기다 보낸 다음에 1920년도에 그 악명 높은 간도 참사를 벌이는데 조선인들을 다 죽여요. 일본 애들이. 그냥 보이는 대로. 어떤 식이냐면 일단 교회 불질러요. 불지르면 사람들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네. 일단 죽여. 시체 수습하러 오죠. 부인들이 아 또 그럼 죽여. 또 죽여. 와. 엄마 아빠 찾으러 오죠. 애들 죽여. 이런 기록까지 있다니까. 장암교회인가 어떤 교회인데 일단 남자들을 동네에 있는 조선인들 다 모아놓은 다음에 문 걸어 잠근 다음에 불을 질러요. 그럼 숫덩어리가 됐을 거 아니야. 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남편 살려내라고 우리 남편 살려내라고 그리고 매장을 했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니까 매장한 다음에 조선인들은 매장도 용납 못한다. 그래서 숫덩어리가 돼 있는 그 시신들을 꺼낸 다음에 석유를 붓고 또 태워요. 뼈가 남도록. 공식 기록만 그 3,400명 정도가 참사당했대요. 작두로 목이 잘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홍범도 장군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부터는 결전이다. 이젠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모든 그 간도 지방과 만주, 연해주 지방에 있는 총 잡을 수 있는 애들 다 모으라고 이제 일본군과 정말 결전을 벌이자고. 인원은 모였어요. 인원은 모였는데 안타깝게도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이 조선 독립군들 우리가 무기 줄게 스키. 아 러시아입니까? 러시아 스키. 아 러시아 스키 고막 스키. 차이코픈 스키. 그래. 죄송합니다. 그때 마치 이제 러시아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소련이 된 상태였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선 독립군들 우리가 총 줄 테니까 거긴 너무 멀고 자유시란 데가 있거든요. 지금도 있는데 저기 시베리아에 거기 오면은 총 주겠다고. 그래서 조선 독립군들이 다 그 자유시란 데에 모여요. 네. 1921년도에. 근데 당연히 일본 측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저 새끼들 총 주면 안 된다 됐어. 그래가지고 일본 측과 그다음에 그 레닌의 신생 소련과 약간 작당을 해가지고 자유시에 모인 독립군끼리 서로 동족 상장하게 만들어요. 총 속에. 어떻게? 그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서로 총을 쏘고 주도권 싸움을 해요. 일본의 계략이에요. 실제로? 실제로. 이게 1921년도에 자유시 참사라고 하거든요. 그때 많은 독립군들이 난 소련 못 믿겠다. 공산주의 못 믿겠다 해가지고 다시 만주와 간도로 내려오는데 홍범도 장군만 아니다. 끝까지 믿어보자. 소련은 우리를 믿고 총을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연해주에 남아요. 그래서 연해주에서 뭘 하냐면 농사도 짓고 글도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근데 이 러시아가 소련이 배신 때리네. 1937년도에 분명히 연해주에 있는 일본 첩자들이 있는데 조선인과 일본인이 구별 안 된다 스키. 그래가지고 조선인들을 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려요. 무려 17만 명을 강제로. 이게 외국 애들은 어디도 믿을 게 없어. 이게 1937년도에 고려인 강제 이주라고 하는데 그때 17만 명이 그 간도, 만주, 연해주에 있던 그 조선인들이 중앙아시아로 옮겨지는데 그때 홍범도 장군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에 계셨었구나. 카자흐스탄에. 그들을 이제 소련에서 뭐라고 부르려면 카레이스키라고 부른 거예요. 까레이스키. 카레이스키. 그 어떤 놈이 그거 스탈린이 한 거예요? 그 누구야? 스탈린이 그랬어요. 스탈린 진짜 씨. 욕 한번 해.
도스토옙스키. 그래가지고 정말 말년은 굉장히 비참하게 살았어요. 이제 강제 이주를 한 거지 않습니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 강제 이주 당하고 나서는 독립운동도 결국 이제 못 하셨을 못한 테고. 거죠. 네, 그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극장 수위, 문지기, 뭐 밤 야근 아유. 그 이런 거 수위 같은 홍범도 거. 장군이 홍범도 장군이 아. 극장 문지기 이런 걸 하다가 조국이 독립되는 1945년 그 독립을 못 보고 아. 2년 전인 1944년도에 그 먼 타국에서 눈을 감습니다. 아, 이거 아. 너무 슬퍼 스토리가. 그러니까. 마지막엔 그래도 좀 광복을 보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에요. 그 극장 수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 아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고향이 또 평양이고 원래 그 카자흐스탄이 소련 그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조선 빨치산의 홍범도 장군의 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련 당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남북에 약간 갈등이 있었어. 우리가 모셔간다, 우리가 모셔간다. 카자흐스탄은 뭐 양쪽 다 수교 국가라면서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한쪽에 손을 들기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78년 만에 고국으로 모셔왔습니다. 그 고려인들에게도 뭔가 좀 마음속 영웅 같은 존재인데. 아 홍범도 장군이.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남겨둬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럴 수도 있겠네. 서운한 마음도 그래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 유해를 모셔오기 전에 그 유해를 실은 비행기가 그 고향 상공을 3바퀴 돌았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떠납니다. 인사하시라고. 그리고 서울로 왔다고 하죠. 아, 참 너무 뭉클하고 너무 죄송하고 고맙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지 못했던 이런 그 우리 구국의 영웅들 기억을 해야 돼요. 아, 근데 그 아까부터 좀 윗도리가 좀 마음 걸리던. 잠깐만, 브랜드 좀. 유니클로야. 뭐 이거 유니클로 아니야? 유니클로야 100%. 아, 저 아무리 봐도 저 유니클로거든. 네. 스타일이. 아까부터 눈에 거슬려가지고. 이거 보물 이거 내가 동대문에 샀어. 동대문. 아, 형 한 번만 확인하자. 아니, 형을 위해서. 내 동대문 샀는데 왜 내가 왜 아니,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동대문에서 왜 사는 줄 알아 이거? 네. 됐어. 아, 피가 동대문은 보물 1호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 야, 독립운동도 저렇게 네, 열정적으로 안 돼. 하진 않겠다. 안 된다니까. 야, 저걸 사수하네. 일본을 사수하네. 아니라니까 와, 빨리 보내드려. 처신 보일까봐. 알겠습니다. 아, 아무튼 이게 현실이요. 현실이요, 네. 현실이고. 자, 여러분들 사지 않고 가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온 이 옷은 메이드 인 코리아. 골라왔어요. 네. 메이드 인 베트남, 차이나도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 네. 우리 역사 얘기하지 말고 황보승이 이거 입은 아, 얘기합시다. 형 그거는 개인사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아, 참, 그리고 네. 아까 뭐 난민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7, 80년대 때 부산에 그 베트남 난민촌이 있었던 거 아시죠? 부산에 그러니까 보트 피플들이 이제 네네네네. 그 갈 데가 없어가지고 부산이 받아준 거예요. 그분들 어떻게 거기 계속 계세요? 93년도인가 아마 폐쇄가 되고 그 이후로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로 이제 가고 싶은 또 데로 가셨어요? 떠났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몰랐지만 우리 부산 사람들은 7, 80년대 때 벌써 쌀국수를 먹었다 이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리지널 쌀국수. 오리지널 쌀국수. 네. 자, 지난주에 이제 홍범도 장군님 네. 이야기 상당히 그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홍범도 장군님의 그런 그 업적은 좌우를 떠나서 토를 다시면 안 돼요. 토다는 사람 많더라고. 많아요, 의외로. 네. 요새 굉장히 많더라고.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또 갖고 오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던 명성 황후가 맞냐 아니면 민비가 맞냐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게 실제로 일어날 일이냐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명성황후, 민비 이 단어가 주는 뜻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본인은 살아생전에 명성황후란 타이틀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고 이제 명성황후라고 추존이 됐는데 일단 그 호칭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90년대 전까지는 명성황후라는 이름은 아마 대부분 국민들 우린 다 그렇게 배웠는데. 그 뮤지컬 드라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요. 배울 때 우리 민비로 많이 배웠잖아요. 민비로였어요? 명성황후는 아마 어렸을 때 안 배웠을 텐데. 그죠? 뮤지컬 때문에 네. 국민적인 표현이 됐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단어 뜻풀이부터 좀 해주세요. 일단 명성왕후 그러니까 그 죽은 다음에 보통 우리 세종, 단종, 문종 이런 이름들은 죽은 다음에 받는 그런 시호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비 우리가 말하는 민비도 죽은 다음에 명성왕후
왕조라는 타이틀을 받았다가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을 만든 다음에 왕이 아니라 황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명성황후로 추존이 됐는데 지금 일부에서 민비 그러면 너 쪽발이 친일파느냐고 명성황후라고 해야 되지 뭐 민비가 맞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민비는 무슨 뜻이야? 민비. 민비는 말 민씨 왕비란 말이에요. 민씨의 왕비. 아, 민씨인 왕비. 이름이 민자영이에요 본명이. 그러니까 여흥민 씨인데 민씨 그러니까 왕비 민씨의 준말이에요. 정심에는 정비. 정비. 그래서 딱히 뭐 나쁜 뉘앙스도 아니라 뭐 좋은 뉘앙스도 아니라 그냥 타이틀인데 명성황후 하다 보니까 이제 민비란 그 타이틀 자체가 약간 비하하는 거로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너 민비란 말을 쓰냐고 쪽발이 너 친일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조금 말씀드리러 네. 왔습니다. 궁금해지네요. 일단 고종이 고종. 원래는 왕이 될 위치는 아니었어요. 철종이 이제 바로 앞에 전임왕 철종 강화도 도령이 이 후사를 못 보고 갑자기 죽어가지고 얼떨결에 이제 반개 저 멀리 있는 왕족 중에 한 명을 데려온 것이 서열에서는 그리 좀 앞쪽은 아니었는데. 아니었어. 당시 이제 정치적 책략가였던 이제 흥선군의 둘째 아들 이명복이라는 애가 얼떨결에 이제 고종이 됐는데 1863년도에요. 이명복 씨입니까? 원래 본명이 이명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킹메이커가 저 흥선대원군인 거죠? 흥선대원군요. 네. 이것도 많은 분들이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면 뭐 안동 김씨 뭐 가랭이 사이를 기어다니고 뭐 상갓집 개다. 영화 보면은 뭐 저 잔치집에서 뭐 전 던져주면 주워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 왕족이에요. 흥선군은 전주희 씨. 그리고 또 이 도총관이라고 해가지고 뭐 헌병 부사령관 정도 되는 건데 직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김동인 씨가 쓴 그 소설 운현궁의 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각색이 돼가지고 과장된 얘기가 우리가 정사로 알고 있는. 하여간 이 흥선군의 정치적 이 계략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들 자기 둘째 아들 이명복이 고종이 됐는데 12살에 왕이 됐어요. 고종이. 그러니까 아버지인 흥선군은 뒤에서 이제 그 섭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우리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인 내가 이 나라를 대신 내가 통치하겠다. 섭정을 해요. 대원군은 이건 정말 우리가 브라보브라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한 첫 번째가 뭐냐면 호포제를 실시하는데 이게 뭐냐면 양반한테 세금 때리는 거예요. 조선 역사 500년 가운데 양반한테 세금 때린 건 대원군 한 명밖에 없어요. 처음이야? 처음이야. 와, 훌륭하시네. 양반들 까무러친 거지. 뭐야 우리가 왜 세금을 내? 그럼 어찌겠어. 지금 서슬퍼런 그 권력은 대원군이 갖고 있는데 두 번째 뭐 하냐면 서원철폐라고 들어보셨죠? 아니요. 왜요? 서원철폐는 처음인데요. 진짜? 네. 배웠을 거야 아마 배웠을 고등학교 거예요. 때. 뭔데? 서원이 뭐냐면 서원이 뭐야? 그 도산 서원 할 때 서원이에요? 뭐 그걸 맞아. 지방에 있는 그 유생들이 모이는 공부하는 공부방인데 이게 지방 유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약간 조폭화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동네의 권력 기관이 돼가지고 뭐 삥도 뜯고. 그러니까 이게 조선 말기에 한 1000몇 개가 있었어요 이걸요. 이거 싸그리 다 날려버리고 40개만 남겨요. 너희들 거기서 공부는 안 하고 너희들 지방 조폭이냐고 서원들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날리는 서원이 뭐냐면 만동묘라는 서원인데 골 때리는 서원이에요 이거. 그 보통 서원은 그 유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모시는 조상이 있어요. 뭐 제사도 지내고. 만동묘는 누구 모시는 서원이었을까? 만동묘. 만동묘. 이건 뭐 정영진 씨가 잘 알겠죠. 만동묘. 이건 뭐 상식이니까요. 만동 모시던데 아니에요? 맞아요. 오, 대박. 만동은 누구예요? 아니, 만동이 아니라 관우를 모셔. 관우. 삼국지에. 관우. 그저 동묘. 서울에 그 저 동대문 쪽에 가면 거기 골동품 시장. 네, 거기도 그 관우 모시던데 아니에요? 맞아요. 원래 그 동묘가 아니라 동관왕묘예요. 동쪽에 있는 관우를 왕으로 모시는 묘. 그래서 서울에 아마 네 군데인가가 있었을 건데 있어요. 하나가 저 사당 쪽으로 가고 뭐야 막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이 동묘도 그렇고 만동묘도 이 생긴 게 골 때리는 게 뭐냐면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 황제가 이제 만벽제라는 황제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에요. 명나라에서 원군 보내줬기 때문에. 근데 중국 역사상은 최악의 암군 넘버원이에요. 이 만력제라는 인물이 48년 그 재임을 했거든요. 이 가운데서 30년을 진무를 안 봤어. 뭐 했어 그럼? 집 방에서 안 나와요. 히키코모리야? 네. 엄마랑 싸워가지고 30년 동안. 삐쳐가지고. 그래서 뭐 신하들이
중국 역사상 처음이라니까요. 30년 동안 파업한 황제가. 중국 왕인데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너무 안 어울린다. 하여간 예. 밖에서 신하들이 황제 폐하 빨리 나와서 좀 직무 좀 보십시오. 근데 일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안 나와. 근데 유일하게 직무를 본 7년의 기간이 언제냐면 임진왜란 때. 꿈을 꾼 거야 이 만력제가요. 이게 정사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꿈을 꿨는데 그 이 관우가 나온 거예요. 관우가 딱 나왔어. 형님 만력제 보고 형님은 원래 유비였습니다. 조선에 있는 지금 선조 임금은 장비였습니다. 장비가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형님 유비는 뭐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왔구나. 일을 했구나. 그래서 그때. 벌떡 일어나서 관우가 이렇게 나 계시를 줬구나 해서 그래서 파병이 된 거예요. 파병됐고. 그래서 관우가 정말 은혜로운 분이시니까 조선은 관우를 신으로 모셔라 해서 만든 게 동묘고 또 만동묘인데 이거를 없애버린 거야. 빠방빵빵빵.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 그러면 유학을 공부하는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흥선대원군이 이뻤을까요? 안 이뻤을까요? 너무 싫지. 싫지. 싫어 이거는. 이 새끼 두고 봐라. 벌벌벌벌벌. 오늘 저 흥선대원군 하다 끝낼 생각은 아니죠? 아니 몇 분 남았어 지금? 아니 괜찮아. 네. 서원철폐. 이제 서원철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등장하면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고종. 네. 네. 결혼해야 되잖아요. 이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앞에 있었던 안동김 씨도 그렇고 풍양조 씨도 그렇고 외척들이 힘을 잡으면 나라가 거들난다. 그래서 내 아들 고종 와이프만큼은 빽 없고 아무 뭐 쥐뿔도 없는 애를 하나 데리고 와야 되겠다. 백지 상태. 그 찾고 하다가 영흥민 씨가 꽤 괜찮은 그 양반 집안이에요. 민씨 집안이지만 그 지금 곧 민비가 되는 민자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좀 어렵게 살는 친구였어요. 아버지도 없고 지금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좋은 집안에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저 민자영이를 내 며느리 삼자. 민자영. 결혼을 시켜요. 결혼시킵니다. 고정 이명복 씨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집안엔 정말 아무도 없었군요. 아무도 없었어요. 네. 좋아 정말 지금까지는. 몰락한 양반 집안이에요. 영흥민 씨가. 네. 웬걸 이 결혼한 민비가 머리가 엄청 좋은 여자였어요. 똑똑한 분이었구나. 나중에 민비 시해 당한 후에 그 시해에 참가했던 일본 낭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비가 너무 똑똑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증언을 남겨요. 멍청했으면 안 죽였다고. 둘이 이제 그 결혼 생활하면서 쭉 나이가 이제 먹어가는데 고종이 20살 딱 넘었을 때 흥선대원군은 물러나야 돼. 아들이 20살 넘었으면 그렇지. 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물러나요 흥선대원군이. 아직까지 우리 아들은 어리다. 이 조선은 나 흥선대원군이 통치해야 된다. 네. 고종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거죠. 내 자리인데. 이씨, 그냥 저거 아버지만 하면 콱 그냥 저거 아우 씨. 아우 내가 왕인데 나 20살 넘었는데 코에도 막 수염도 나고 다 털 다 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작가가 또 이제 털에 반응하네요. 네. 털반. 네.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고종은. 여기에서 이 눈치 빨았던 그 부인 민비가 조언을 해주죠. 여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그래서 뭘 하냐?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흥선대원군을 제일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외척? 아니 아까 공부하는 사람. 공부하는 유생들. 유생들. 그래가지고 최익현이라는 한 그 젊은 유생을 데리고 와서 상소를 쓰게 만들어요. 뭐라고 쓰냐면 전하 종친 왕이 아닌 종친이 정치에 참여하는 일을 없게 하소서라고 해서 이 상소문을 올려요. 대원군 물러나란 얘기예요? 대원군 빠지란 얘기예요. 최익현 씨가. 그때까지는 아무도 감히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그렇겠지. 민비가 시켰어 이걸요. 최익현 보고 너 똑똑한 너 유생이라고 들었는데 상소문 하나 올리라고. 종친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 금지해 주소 전하.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나라가. 이때까지 가만히 숨지고 있던 유생들 그 유학자들이 빡 일어나가지고 터져 일어나는구나. 최익현 만세. 저게 정말 오리지널 그 상소문이다고. 마치 이 나라는 왕국이니까 왕이 다스려야 되는데 지 아버지가 왜 다스리냐고. 그래서 바로 아웃돼 버려요 허무하게. 흥선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이 쉽다 그래. 최익현 씨 한마디에. 최익현 상소문 하나에. 신하들이 뭐 같이 들고 일어났겠지 뭐.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흥선대원군이 열받잖아요. 열받지. 열받지. 근데 일단은 이 민씨가 실질적인 집권을 한 거예요. 고종이랑 이제 민비가 딱 앉아가지고 여보 지금 대신들이 흥선대원군이랑 우리 측이랑 지금 간보기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우리가 권력을 잡을 방법이 뭘까요, 여보? 뭘까요? 고종은 대답을 못해. 뭘까요? 믿을 만한 건 가족밖에 없잖아요. 우리 민씨 가족들 다 요직에 다 채우면 안 되겠어요, 여보? 그렇게 하시오, 여보. 하라고 그래.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민씨 정권이 들어와요. 싹 다. 싹 다. 싹 다. 심지어 그 민승호와 민겸호라고 오래비가 있거든요. 민비 오래비 두 명이 얼마나 해쳐먹었냐면 일단 민승호란 인마야가 민승호가 오빠야? 뭐 양오빠인데 하여간 오빠예요. 민승호 씨. 민비 오빠. 엑소 오빠 아니고. 우리 역사입니다. 민승호 씨. 민승호가 얼마나 해쳐먹었냐면은 어느 날 한 명 스님이요 박스를 하나 들고 와요. 민승호한테 저기 대감 이게 아주 귀한 그 선물인데 이건 사람들인데 보지 마시고 혼자 가서 열어보시라고. 그래서 민승호가 그 민비 오래비가 이거 안에 뭐 금보가 들었나 보다 해가지고 몰래 자기 아들도 오라고 해서 아들 엄마 이 귀한 거 들었다. 이제 설레서 엽니다. 자 하나 둘 땀빡 열어. 뻥 터져 이게요. 폭탄이었어. 폭탄이었어? 사제 폭탄이야 이게. 그 미친놈이네. 아니 그러니까 스님이 보기에도 너무 민승호 해쳐먹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 죄송합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순간 나 당황했어. 죄송합니다. 훌륭하신 분이었군요. 스님 살생하면 안 되잖아요. 스님이 보기에도 민승호 전 없애야 되는 인물이야 저거. 그럼 민승호 씨가 그래서 좀 타격을 입습니까? 죽어요. 그래요. 근데 그 폭탄에 죽어요? 아들 죽고 엄마 죽고 다 죽어 현장에 있었던. 근데 자 여러분 가족 오락관 아니라 진짜 폭탄이었습니다. 네. 아유. 훌륭하신 스님입니다. 네. 민승호가 직살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 죽는데 죽을 때 뭐라고 하고 죽은 줄 알아 민승호가? 말은 못 하고 다 타가지고 손가락으로 대원군 집 쪽을 가르치면서 죽어요. 저기 대원군 집. 왜? 그러니까 대원군이 죽였다 이거야 지금. 아. 그러니까 대원군의 반격이 시작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민비가 그 최익현 시켜갖고 상수 보냈듯이.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네, 이거 이제 스님 시켜서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흥성대원군이 시킨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한 물증은 없어요. 근데 그 민승호가 죽을 때 대원군 쪽으로 가르치고 죽었다는 거 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갈등이 며느리와 이 시아버지 간의 이 갈등이라기보다 너 죽고 나 죽자. 전쟁입니다. 전쟁. 고부 갈등 정도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여간 이제 민씨가 다 집권을 하기 시작해요. 조선은 민씨 정권이 된 거야. 어느 정도냐면 민씨 집안에 돈을 그 뇌물을 안 주면은 이 뭐 사또라든지 이런 그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다 이제 민씨 그 집안에 돈 이렇게 주고 뇌물을 줬겠죠. 왜부터 뭐 모았는데. 아니 이제 심익현이라고 했나봐. 형 최익현이야. 최익현이라고 했어. 심익현 다 심익현이래. 맨 처음에 심익 하다가 최익현 이렇게 최익현. 같이. 신이 걸린다 이 말이겠지. 그러니까 민씨 천하가 돼요. 민 씨가 다 먹습니다. 그래서 이 매관 매직을 하는데 생각해봐요. 내가 사또인데 내가 민 씨한테 돈 주고 내가 사또 자리 얻었어. 본전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빨아먹어야지.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삥땅을 뜯는 거야 또 이제. 이게 결정타가 뭐냐면 1882년에 그때 이제 민비가 여보 이제 우리 조선도 군대는 아주 좀 신식 군대를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별기군이란 신식 군대를 만들어요. 별기군. 그러니까 얘네들만 월급을 주고 키워요. 그럼 그 전에 했던 이제 구식군대라고 하죠. 구식군대는 월급이 안 나와. 알아서 해라. 이게 엄청난 이게 뭐냐면 90년도 북한 고난의 행군 때 이 몇십만 명의 아사 굶어 죽어도 김정일이가 그 당시에 북한 인민군만큼은 군량미를 꼬박꼬박 줬어요. 네. 그 최후의 보루예요. 병사들은 밥 줘야 돼 이건. 그렇죠. 근데 별기군이라는 그 신식군대만 월급을 주고 민비가 이제 그 이 구식군대한테는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준 거예요. 와. 13개월. 그래가지고 구식군대가 찾아갔어요. 그때 또 등장을 해요. 민겸호. 이것도 민비의 오래비예요. 민겸호 씨. 그 죽은 민승호의 동생. 그 당시 타이틀이 뭐였냐면 선해청 담당자라고 해서 선해청이 지금 국세청이거든요. 네. 모든 국세청을 다 받아가지고 지가 삥땅을 치는 거예요. 아휴. 군인들 월급을 안 줘. 그 민겸호가 국세청장이. 그래서 그 구식군대가 찾아간 거예요. 그 민겸호를 저기 지금 우리 부인이
젖이 안 나온다고. 아유, 13개월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우리 아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고. 제발 월급 좀 달라고. 군인이 가서 사정을 한 거예요. 민겸호 그 오래비한테. 국세청장한테. 그랬더니 오히려 두들겨 패요. 어디서 버르장머리 배우냐 그거를. 저 새끼 가두라고. 군인들이 화가 안 나요, 안 나요? 화나죠. 월급을 주긴 줘요. 자, 99군데 여러분들 월급 줄 테니까 1개월치 모이라고. 1개월. 야, 여보, 드디어 우리 아들한테도 젖줄 수가 있나 봐. 월급 1개월치 준대. 99군데. 월급 받으러 갔어. 월급 딱 받으니까 쌀로 받았거든요. 네. 한 가마니에 반이 모래야. 그건 아니지. 민 씨가 딱 삥땅 친 거라니까. 민겸호. 민겸호. 네. 국세청장 당시에. 당시 국제청장. 90군데가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지. 이건. 쿠데타처럼. 이건 일어나. 이것이 1882년에 임오군란이에요. 이모군란이 이거였구나. 이거. 이모군란. 이거 그냥 단어만 외웠지 난 뭔지 몰랐지. 왜 이모군란. 왜 그렇게 일어날 만했구만. 그러니까 이모 고모가 아니라 임오군란. 임오군란. 이모군란. 네, 이거 다시 정정합니다. 지금 이모라고 적었는데. 네, 임오군란. 이모군란. 네, 이거 일어날 만하네. 이모년의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그렇죠. 네, 역시 임오군란. 네. 들고 일어납니다. 난리 나요. 그러니까 들고 일어난 90군데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민비나 나라 민비 그리고 민씨 다 잡아 죽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굶은 건 다 민씨 정권 때문이다. 민비가 어디까지 궁궐로 쳐들어가 진짜 경복궁으로. 군인들이. 그 정도 당황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민비 내놓으라고. 민비는 궁녀복장을 하고 튀어요. 튀어. 이미 한번 그렇게 전력이 있군요. 있어요. 궁녀복장하고 튀는데 성공해요. 그리고 지금 저기 이천 장호원이라고 있죠. 네. 이 쌀 나오는 이천. 장호원 거기 숨어요. 숨어 있어. 숨고. 그다음 뭐 하냐면 이 민씨 집안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요. 일단 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고종이 묻거든요.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일단 먼저 민비 내놓으라고. 민비 내놔. 두 번째는 뭐냐? 쌀이겠지. 쌀보다 대원군 다시 복귀시키라고. 대원군 때가 더 잘 살았다고. 이제 고종 너는 이제 아니다. 아니다. 앞에서 서서 이 군인들이 창 들고 이렇게 덤비는데 알겠다. 대원군을 다시 모셔오도록 하여라. 화려하게 등장을 해요. 근데 또 결정타지. 정권을 잡았던 민씨 집안이 가만히 있을까? 반발하지. 요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민씨 집안이 요구한 건 맞아요. 청나라에 파병을 요구해요. 외세를 끌어들여. 이게 정말 욕 들어 먹어야 될 넘버원이니까 외세를 끌어들여요. 그럴 것 같더라. 아까부터 내 조마조마하더라. 그래서 아까 우리 뭐 미군 기지 얘기 나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청나라에서 텐진에서 이제 배 타고 3,500명이 넘어오는데 어디 주둔하냐면 지금 용산에 주둔해요. 그 청나라 베이스 캠프를 거기 친 거지. 용산 미군 기지에. 그 청나라 기지가 됐어요. 요거를 그대로 일제가 받아 처먹어 가지고 일본 육군 기지가 됐고 일본 패망한 다음에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 용산 기지가 된 거예요. 그 계속 이렇게 연결된 거야? 이걸 누가 시켰냐? 민씨 집안이 청나라 군을 데려오고 있어. 오늘부터 나는 이제 이태원한가? 민비와는 이제 결별합니다. 오늘부터. 친했죠. 네, 민자영 씨와는 오늘부로 결별입니다. 여자친구가 민씨라면 어떡할래? 청나라를 끌어들입니다. 민자영 씨가. 청나라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또 제압합니까? 제압을 해요. 이제 청나라가 이제 이렇게 그 뱃속의 하늘, 위안 스카이 등등등이 이제 청나라군이 들어오는데 청나라군 입장에서 봤을 땐 너희들이 조선 속국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좀 조용히 잘 살지. 야, 이 난동 주인공 누구야? 주역이. 대원군이라고. 대원군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나라 원군이 일단 임오군란을 진압한 다음에 대원군은 납치해서 중국으로 가요. 이 시킨 거라니까. 민비가 또 화려하게 다시 컴백하고. 그게 참 그 장면이 이게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데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금 용산에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청나라군이 대원군을 납치해서 네가 임오군란 책임지라고 중국으로 끌고 가는 그 똑같은 시간에 저기 이천에 숨어 있던 그 민비는 청나라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경복궁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교차로. 그러면 또 고종도 이제 쓱 나오는 거고. 이때부터 민비가 정말 미치는 게 거기 여기 팟캐스트 아무리 팟캐스트라도 품위가 있으니까 네. 이천에 숨어 있을 때 한 무당을 만나요. 그 얘기 알죠? 네네네.
너무 자기도 힘드니까 민비가 여보게 내가 언제쯤 다시 궁으로 돌아갈 수 있나 여보게 짱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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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점괘의 결과는 마마 50일 후에는 환궁하실 수 있사옵나이다. 정확하게 50일 후에 환궁을 해요. 또 맞췄어. 얘 데리고 가자고 군 거래. 이 무당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무당이지만 진령군이라는 군 타이틀을 떠줘요. 진령군. 이 진령군이 예전에 그 최순실 얘기할 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진령군 이야기라고 하면 깜빡 다 넘어가는 거야. 국정을 무당한테 맡겨버려요. 그리고 그때 그 세자 나중에 그 순종이 되는 그 아들내미가 있었는데 그 몸이 좀 허약했거든요. 순종이. 여보게 진령군 우리 아들 좀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뚱뚱뚱뚱뚱뚱. 금강산에 가서 정성을 들이십시오. 그럼 아드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금강산 12,000봉에 봉 하나당 쌀가마니 하나씩을 다 올려요. 와. 나라 재정 거덜나.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비축한 나라 재산을 민비랑 진령군이 1년 만에 말아먹어요. 최악이다 진짜. 최악이야. 아유 참나. 근데 뭐 조선의 국무원이 나는 그렇게 또 알고 있었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빨리 지금 시간 별로 없으니까 돌릴게. 그 청일 전쟁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일 전쟁 우리나라에서 했다며.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전쟁. 아유, 참. 이 청일 전쟁 이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일본이 중국의 요동반도를 먹어가요. 승전국이니까.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요. 네. 요동반도를 일본이 가져가요. 중국 땅을. 그걸 러시아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리가 이 만주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저 쪽발이들이 지금 그 요동반도를 먹으면 안 되겠다 해서 압력을 가해요. 러시아가 일본을 토해내라고. 우리 못 토해낸다 됐어. 그래? 친구들을 끌어들여 러시아가 프랑스랑 독일이랑 세 나라가 간섭을 해요. 야 일본 요동반도 토해내라고. 그때 일본도 러시아와 1대1로 싸우면 어떻게 해볼 건데 세 나라와 싸우는 건 힘들어. 그래서 토해내요 요동반도를. 이거를 우리가 국사시간에 배웠던 삼국 간섭이라고 하거든요. 네. 세 나라 간섭. 그걸 민비가 딱 보고 있었던 거지. 지금 이 동네의 넘버원 오야봉은 누구냐면 러시아다고. 지금 청일 전쟁에서도 중국을 까부신 일본도 러시아한테 꼼짝 못하네. 여보 고종한테 우리 민씨 집안의 이런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러시아한테 붙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또 일본이 알아낸 거예요. 지금 러시아의 압력 때문에 요동반도도 지금 날아갔는데 기분 언짢아 죽겠는데 저 여자 때문에 조선도 날아갔겠어 됐어. 날아갈지 모르겠다 됐어요. 이건 안 된다 됐어. 이걸 다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난다요. 다레 데스까 누군가. 민비다. 안 되겠다. 저 여자 죽이자고. 죽이는데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그 당시 또 실각을 하고 있던 흥선대원군한테 찾아가요. 흥선대원군, 우리가 일본이 민비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이 좀 앞장서시오. 그 대신 민비를 죽인 다음에 당신을 다시 복권시켜 주겠어. 여기에 흥선대원군이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내려. 알았다. 나한테 권력을 다시 준단 말이지. 그래, 내 며느리를 죽이는데 내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미우라 공사 등등등이 경복궁 앞에 딱 밤에 새벽에 칼 들고 도착하잖아요. 맨 앞장선 게 흥선대원군이에요, 솔직히요. 행성대원군이 직접 손수 아니면 그 사람들 시켜서 아니 앞에 흥선대원군이 맨 앞에 서야지. 흥선대원군이 이게 모든 걸 주도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착각할 거 아니에요. 그 대열에까지 섰구나 실제로. 흥선대원군 맨 앞에 서시오. 됐어. 서요. 정말 하지 말라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우라 공사 등등등이 이제 난입을 해가지고 이 여우사냥 작전이라고 하잖아요. 민비를 죽이는데 조선의 국모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이 여우사냥에 나갔던 일본인들 가운데서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민비는 피하기 바쁜데 살기 위해서 다들 똑같은 옷 입혀놓고 여기서 내가 조선의 국모다 그럼 나 죽이란 얘기잖아요. 그 정황상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누가 그 만들어냈을까요? 그런 그 가장 그 이 유력한 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뮤지컬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거 거기서 만들어졌다 한 20년 전에. 알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요? 왜 그렇게 만들? 이화시켰을까?
미화를 시켰다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그 뮤지컬을 보면은 그 우리가 명성황후라고 하는 게 왕비 민 씨가 일제 탄압에 온몸으로 맞서는 무슨 애국자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민비 머리에는 모든 게 다 뭐냐면 민씨 정권 유지밖에 그렇지. 이거밖에 없어. 그런 거 같네.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라 지금 러시아한테 붙으려고 해 저 여자 없애. 아니면 혹시 그 당시에 기록된 모든 뭐 주요 기록물들이 대체로 그 일본의 시각이 반영돼서 혹시 그렇게 왜곡됐을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 저번에 말씀드린 같이 그 강헌식 문화평론가도 확실한 그 뭐랄까 증거는 없다.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뮤지컬 그것 때문에 그 명대사잖아요. 네. 조수미 씨가 나는 공모다. 네.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분은 한 20분이 한계인 것 같아요. 한계입니다. 네. 오늘 20분에 뭐 30분인데 다 됐습니다. 예, 민자영, 민비, 명성황후에 대한 궁금증이 이제 정영진 씨한테 있었는데 그건 깔끔하게 오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마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썬킴님 옛날 이야기 오늘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대한독립 만세!